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일단 오늘이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께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표가 정말 명확하죠? 독학사 국사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다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점수를 말한다면 한 80점? 그 정도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제가 국사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내용 풍성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의 진행 방식입니다. 여러분 국사는요, 우리 역사 전반을 다 다룹니다. 구석기 시대를 출발해서요, 현대 대한민국 역사까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쭉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업을 할 때요, 이 방식 그대로 이제 PPT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매 강의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게 될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사시대를 공부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선사라고 하면요, 선은 앞선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걸, 이걸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사시대라고 하면 구석기 시대부터 출발해서 신석기 시대까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이건 세계사적인 기준을 말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문자가 등장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가 돼서야지 중국의 한자를 이제 도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은 그러하지만 우리 역사 기준으로 본다라면 선사시대라고 했을 때 청동기, 그리고 이제 초기 철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주제가 되게 명확합니다.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쓰임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석기 생활 모습,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각각의 생활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보면 다음 중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골라주세요 라면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막 뒤섞여 나옵니다. 반면에 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면서 나머지 시대가 뒤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강의의 제목을 보여드리면서 전체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PPT 형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PPT 형식의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과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서 교재 어디 있는 내용인지를 위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독학사 국사시험을 패스할 수 있게끔 제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빼고 가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1 부분 오늘 수업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중제목과 소제목을 통해서 어디를 공부하는지 빨리빨리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이 형식 있잖아요. 뭐 글자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글자의 색깔 같은 게 교재랑 동일하게 넣었으니까 파악하기 좀 수월할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각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넣긴 넣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불필요하다 싶은 여기 중기 유적지 같은 거 제가 뺐어요. 중간에 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 눈을 하시고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교재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어요. 되셨어요? 예.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목표,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구석기 시대를 출발해서요, 초기 철기 시대까지의 여러 가지 유물, 유적, 그리고 생활 모습 살펴볼 거라고 했죠? 구석기 관련돼서는 요만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더 길어요. 이 지구 역사는 더 길고 인간이 그 지구에서 살아갔던 역사도 더 깁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한반도의 역사는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70만 년 전이에요. 이 7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인들이 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구석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갔냐?
만년 전까지였었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년 전부터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오늘날에 사용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9만 년이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지하게 길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는 건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요. 기역과 디귿에 있는 내용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 유적지는 이런 게 있고 후기 유적지는 이런 게 있겠구나 라면서 굳이 전기, 후기를 비교하거나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지역들이 구석기 유적지구나 그거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다 그러니까 중기 유적지는 안 넣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으셔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서 꽤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남상원 검은모루 동굴을 비롯해서 여러 동굴이 나온다라고 하면 구석기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정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군부대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군생활 하시면서 포천, 연천 이런 곳에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학계에서는 경기도 연천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으로 정말 의미가 큽니다. 자, 주먹도끼가 어디냐? 리을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 때 사용하던 뗀석기 같은 경우는요. 개자로 많이 붙여줍니다. 찍게, 긁게, 밀게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주먹도끼는 명칭이 다르죠. 자, 일단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이 주먹으로 이렇게 한 손에 잡을 만하다 해서 주먹도끼라고 불러줍니다. 도끼의 용도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뭔가를 잘라내거나 부시거나 이런 용도입니다. 근데 얘랑 용도가 되게 비슷한 게 누구냐면 집게예요. 자,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좀 비교 대상이 되겠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집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서 공격하는 것이 되겠는데 얘는 날이 한쪽만 있습니다. 반면에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날이 양날에 있습니다. 일종의 맥가이버 칼 또는 만능 도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찌개 같은 경우는 우리 땅에서도 꽤 오래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후반에서야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요, 찌개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쪽은 이제 찌개, 그러니까 중국 이제 특히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찌개만 발견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저쪽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지역 있잖아요, 유럽이나 요 지역 여기서는 이제 주먹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구석기도 자기네가 더 앞섰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야, 우리도 있잖아, 주먹도끼 만들었던 거야 를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는 주먹도끼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구석기에서 주먹도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저쪽 서구 세력들이 우리 구석기 되게 앞섰어 라고 했었던 그들의 주장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후기 유적지 중에서 충남 공주 석장리가 있는데,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 남한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선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단양 수양계 유적지. 이 수양계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밑으로 쭉 가볼게요. 조각품이 발견이 됩니다. 동물뼈 같은 데 막 새겨진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구석기인들이 동물뼈에다 저런 거 왜 새겼을까? 생선 많이 잡고 싶었나 보다. 뭔가 바라는 게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주술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죠?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죠.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겨울에는 동굴에 살고요. 여름에는 바위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강가에 가서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이걸 바로 막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동하면서 죽으면 누군가를 묻어두고 다시 출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족사회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무리지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교재 보시면 가로 4번 중석기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석기 시대를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 어느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녀야 따라서 교과서에서 내용이 좀 달랐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석기 시대라고 배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중석기 시대는 약간 과로 같은 존재예요.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 뭐 후기 구석기가 되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류 전체 역사, 또 더 넓혀서 지구의 역사를 보시면 그 지구의 상당 기간 동안에는 추웠고 따뜻했고 추웠고 따뜻했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빈기, 간빙기, 빈기, 간빙기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빈기가 언제냐? 10,000년 전이야. 끝났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10,000년 전부터라고 하면 이제 신석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빈기가 끝나면서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던 동식물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되게 규모 크고요. 털이 막 북실했던 그런 동물들 있죠. 예, 그런 동물은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토끼, 여우, 새처럼 작고 빠른 짐승들이 거주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정말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슝 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석기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바로 잔석기라고 합니다. 잔석기라고 하는 건 작다, small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 손톱 사이즈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 손톱 사이즈만한 도구 어떻게 하냐고요? 돌에다가 손톱 사이즈만한 도구들을 끼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게 순배찌르개가 있는데요. 자, 일단 순배찌르개는요, 약간 요렇게 생겼습니다. 순배라고 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손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찌르개인데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찌르는 거냐? 아니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전체 한 1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 연결해서 끈으로 연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음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뗀석기 같은 경우는 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순배찌르개 같은 경우도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뗀석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가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빙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구석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적지가 그러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하면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형성이 돼요. 왜 그러냐? 다 아시겠지만 신석기 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시작한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강가나 바닷가가 유리하겠죠? 네,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런 유적지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다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일단 제주도 고산리 유적지. 제주도 고산리. 이게 좋아요. 바닷가죠. 되셨어요? 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는 서해, 여기는 남해, 여기는 동해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3면에서 하나씩 뽑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일단 첫 번째, 다양한 간석기를 볼 수가 있어요. 뗀석기는 원하는 모양으로 깨서 썼다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했죠. 간석기는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 썼다라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돌이라 하더라도 제작 기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신석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간석기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붙여줄 때 돌자를 앞에 붙입니다.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주의하실 건요. 돌자 붙은 것 중에서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반달돌칼입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반달돌칼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끈을 연결해가지고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이 반달돌칼은 물론 얘 간석기예요. 얘도 간석기는 간석기입니다. 단 신석기 시기 때 이용한 간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이용한 간석기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토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석기 시기가 되면 토기를 제작을 합니다. 우리도 토기를 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건 빗살무늬 토기일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는요, 이 한반도 곳곳에서 진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 말고 나머지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이름 민무늬 토기. 민무늬라고 하는 건 무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무늬가 없다. 자, 무늬가 없는 토기는 청동기 시기부터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것보다 조금 빨리 나왔다. 그래서 이름 민무늬 토기 이렇게 불러줍니다. 덧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도 하나 더 있으면 덧이죠. 그러니까 덧무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기의 표면 있잖아요. 이 표면에다가 무늬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흙을 덧입히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눌러찍기 무늬 토기. 말 그대로 뭔가 뾰족한 걸 가지고요. 토기 윗부분이죠. 이렇게 찍어 누른 겁니다. 이게 눌러찍기 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농경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때 일단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자, 일단 여기 주의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잡곡류 있죠.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류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말 주식이긴 한데 얘는 재배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얘는 정말 그래요. 얘는 일단 온도, 습도 이런 거 되게 예민합니다. 물의 양도 충분해야 되고요. 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같은 것도 막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얘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까탈스러운 걸 다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 단계이니까 그러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것만 해선 절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수렵 생활이라든지 채집 생활이라든지 어로 생활이죠. 이거 여전히 지속하고 있더라라는 거. B에 나와 있는 건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요 위쪽에 나와 있는 유적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간석기라든지 토기라든지 움집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발견된 곳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유적지 같은 경우는요. 잡곡류가 발견된 곳이 되겠습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 같은 경우는요. 불탄 잡곡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농사 지었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석기인들이 되면요. 이제 원시적인 숭업도 나타납니다. 숭업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뭘 만들었냐? 옷, 그물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럼 옷과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실과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뽑아낼 겁니다. 뼈바늘을 통해서 바늘을 이용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신석기인들은 뭔가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요 유물, 유적, 유물들 같은 경우는 그 쓰임새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 때의 주거 생활인데요. 신석기인들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짓죠. 그것이 바로 움집입니다. 자, 여기 니은과 디귿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움집의 아주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글로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움집을 하늘에서 본다라고 하면 움집 터가 보이겠죠. 움집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형태가 많이 봅니다. 앞에서 본다라면 움집은요. 반지하집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상이라면 지상을 파고 들어가요. 0.5에서 1m 정도 파고낸 다음에 이렇게 덮어두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에서 바닥은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디귿, 움집의 중앙에는 화덕이 위치합니다. 근데 화덕이라고 하는 건 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에. 여기서 말하면 중앙부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둡니다. 됐나요? 자, 신석기 때부터 정책을 하고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혈연관계에 의해서 규모가 확장이 되겠죠? 시족사회, 그리고 이 시족을 기반으로 하는 부족사회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도 족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족장은 권력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등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냐? 언제부터 계급이 등장할 것이냐? 청동기 시기입니다. 모계사회라고 하는데요. 모계사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엄마 중심 체제입니다. 반대가 부계사회인 거죠. 그것도 언제부터냐? 청동기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때부터는 이제 사람 안에 차별이 발생하죠.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는 이 권력, 내가 가지는 이 재산,
이걸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라고 하는 이 남성의 욕심.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때 여기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신석기들이 뭔가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이 등장했다. 원시신앙 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석기들이 믿었던 그 대상을 보니까 애니미즘이라고 하면 애니미즘,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겠다라고 해서요. 태양이 될 수도 있고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산이 될 수도 있고요. 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무당과 그의 주술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토테미즘, 이건 동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숭배의 대상이 됐던 동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곰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곰, 뭐 되게 좀 무섭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뭐 호랑이도 당연히 있고요. 곰이나 호랑이, 뭐 사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토테미즘, 원시신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들이 만들어준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되겠는데요. 흙을 빚어서 사람의 얼굴, 이렇게 눈, 입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개 껍데기로 만드는 가면, 조개 껍데기 큰 거에다 구멍 뽕뽕 뚫어서 가면 형태거나 칠해거리, 요거는 장식품입니다. 팔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칠해거리 이런 것들은 기본 재료 자체가 말 그대로 조개입니다. 그러니 요건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도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이제 돌을 사용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다른 주제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주 좀 작은 글씨로 신석기 시대 끝부분에 우리 민족의 개헌과 한반도 형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그거 좀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주목하시는 건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얘가 핵심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우리 민족은 언제 그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가? 라고 했더니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대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뭐가 아니다.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저기서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틀도 당연히 구석기 시대여야 되지 않는가라고는 여러분 생각이 드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구석기 시대 때 한반도에 사람이 산 건 맞아요. 사람은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신석기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중국을 갔을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석기 같은 경우는 정착생활하니까 쭉 눌러 앉았으니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그냥 한반도에 계속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부터 우리 민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위에 나와 있는데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자, 특히 빙기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대만 있었죠. 이 빙기 같은 경우는 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말하면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춥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육지입니다. 육지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비가 와야지 바닷물이 찰랑찰랑 할 텐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바닷물들이 계속 증발만 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국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육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빙기 때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자면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낮아졌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러다 보니 중국, 한반도, 일본 등이 육지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이라면 여기는 한반도인 거예요. 가령 당연히 여기가 지금은 서해이지만 빙기 시기 때는 여기가 그냥 육지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구석기 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라고는 할 수는 없더라. 반면에 이제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착생활이 되었을 테니 그때부터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유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헷갈릴 만한 요소가 좀 있어요. 청동기 시기 때 유물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자, 요거 두 개 묶어서 별표 한번 칠게요. 자, 청동기 시기니까 당연히 청동기로 도구들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석기도 여전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석기는 뗀석기 아니고 간석기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용도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간석기 같은 경우는 반달, 돌칼.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렇게 생긴 거죠. 바퀴날, 도끼, 홈자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도구입니다. 생활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청동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편이어서 웬만하면 그림을 안 그리고 싶지만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파형 동검은 그립니다. 자, 말도 안 되게 생겼죠? 이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생각보다 끝이 뾰족한데 제가 너무 뭉뚱하게 그렸나요? 아무튼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손잡이를 끼울 겁니다. 이게 비파형 동검. 이걸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예, 전쟁할 수 있어요. 믿어 의심치 마세요. 지울게요. 자,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을 여기다 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살촉 같은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예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경우는 이건 아무나 갖는 건 아니고요. 지배층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배층이 가지는 장식품입니다. 제작돼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를 위한 지배층입니다. 아직까지는 청동기가 모든 부분을 다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청동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청동기가 좀 무르거든요. 재료를 구하기도 좀 어렵고. 자, 그래서 청동기로 만들어 쓰는 것의 용도와 간석기의 용도가 다르다는 걸 분류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토기를 가볼게요. 청동기 시기와 철기 시대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 민무늬 토기 있습니다. 민무늬는 무늬가 없는 토기라고 말씀드렸죠. 무늬가 없긴 하지만 다른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 교재에 사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기 몸체랑 이 윗부분이 되겠고요. 특이한 건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있다. 자, 이게 미송리식 토기예요. 붉은 간토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토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표면에다가 붉은색을 입혔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붉은 간토기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철기 시대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철기 시대 때도요. 철기와 청동기가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비교하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철을 가볼게요. 철을 가지고 뭘 만든가 봤더니 농기구를 만든대요. 철로 삽도 만들고 철로 낫을 만든답니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 청동기 시대 때요. 청동기 시대 때 생활도구는 뭘로 만들었죠? 간석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는 간석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쓴다? 철제 농기구를 씁니다. 되셨나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무기를 가볼게요. 칼, 창, 화살 쪽 요거를 이제 청동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제 무기로 만듭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간석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제 농기구를 쓰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청동제 무기보다는 철제 무기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더 전쟁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청동기는 만들었나? 예,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대표적인 청동기가 바로 뭐냐면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실 거. 앞서 봤던 그 청동기 시기 때 만들었던 청동기 제품이 뭐가 있었죠?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입니다. 일단 세형 동검이라고 하면요. 생긴 게요.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생긴 게 거의 순배찌르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순배찌르기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세형 동검. 날카로운 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잔무늬 거울. 거울에 아주 촘촘한 선이 그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잔무늬 거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얘네들의 기본 재료 자체는 청동기이지만 얘네들은 청동기 시기 때 만든 청동 제품이 아니라 철기 시기 때 만든 청동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기왕이면 다 그렇게 만들지 왜 얘는 또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 그것도 일반 핸드폰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여전히 연필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과거 것과 현재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 세형 동검 잡무늬 거울은 앞서 있었던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들고 전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얘는 뭐라는 거냐? 의식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고를 때 사용하는 의식용 도구라는 거예요. 실제 이걸 들고 전쟁 나가잖아요. 전쟁은 얘를 들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장식적 요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특징인 거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뭐라고요?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돼요.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앞서 봤던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만주 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만주, 우리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청천강 이남, 한반도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구나 라고 해서 독자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하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만주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비파형 동검은 이 만주 한반도에서 골고루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우리 땅에서만 발견이 되더라. 이것은 완전히 우리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미 파악하셨어요? 자, 얘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푸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푸집은 틀입니다. 얼음을 집에서 만들려면 얼음 틀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겠죠?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 청동기를 찍어내는 틀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틀은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형 동검을 찍어내는 틀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직접 청동기를 만들었다. 즉, 독자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이 단어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스타일을 증명해 주는 건 세형 동검, 그리고 거푸집이 발견되었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역사는 주장만 있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 됐나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공들여봤습니다. 자, 토기. 여전히 민무늬 토기 사용합니다. 근데 변화가 있어요. 일단 앞서서는 붉은 간톡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검은 간톡입니다.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갑니다. 뭐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붉은색 그리고 하의는 검은색 입었습니다. 덧띠토기. 자, 덧띠라고 하는 건 또 덧입힌 겁니다. 자, 그런데 덧입히긴 덧입혔는데 뭘 덧입혔대요? 띠를 덧입혔대요. 이 띠는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 토기 맨 윗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토기의 맨 윗부분 여기를 한 번 더 덧입힌 것. 이게 바로 덧띠토기입니다. 되셨어요? 덧무늬 토기와 덧띠토기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토기가 암기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중국과의 교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중국 이야기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도 중국 이야기를 따라한 건 아니고 신석기 때 따라한 건 아니고 청동기 때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줬지만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만주라고 얘기하고요. 뭐 당연히 여기는 한반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라고 했을 때는 황하를 끼고 있는 베이징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본토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청동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 본토와 교류했을까라고 했더니 절기 시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이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중국 돈이에요. 자, 중국에서 사용하던 돈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아, 중국과 교류했구나. 그 다음 창원에 가면 다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붓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붓은 우리가 만들었는지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만든 생산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붓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글을 썼다는 것이고 그때의 글은 한자가 되겠죠. 아,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제 한자를 알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거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면 청동기와 철기 시기의 대표적인 이제 제가 유물들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활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은 그냥 묶어서도 설명 많이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 중요하죠. 됐나요? 예. 아직까지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항상 시작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움집. 자, 움집은 일단 강가에 있던 것이 야산이나 구릉지대, 살짝 언덕 쪽으로 올라갑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요. 자, 이렇게 볼게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요. 여기 있어요. 강가 쪽에 있는 거죠. 근데 청동기 시기 때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마을을 형성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동기의 무기가 등장하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평지보다는 살짝 언덕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언덕에 자기 마을 쪽에 되면 이렇게 목책을 막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는 위치. 자, 위치가 되는 거죠. 직사각형. 그러니까 움집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봤을 땐 직사각형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지상가옥. 지상가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움집을 깊이 파지 않고 얕게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에 비해서 조금 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얕게 파는 거고요. 주춧돌 같은 거 올리고 낸 다음에 집을 만들어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화덕, 이동합니다. 원래 화덕은 이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게 한쪽 구석이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납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니꺼 내꺼 재산 구분하자는 거죠. 즉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급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지배층의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라고 봤더니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불려지는 세력이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난 되게 특별해, 난 달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난 달라와 관련돼서 나오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은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인돌이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제작이 돼요. 우리나라는 고인돌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 고인돌의 스타일은요. 강화도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생긴 고인돌. 자, 얘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탁자식 고인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북 고창이나 전남 화순 쪽에 가시면은요. 바둑판 스타일의 고인돌도 있어요. 바둑판 스타일의 고인돌은 생긴 모습이요. 이렇게 보시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리가 얕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덮어두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국에 대략 3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정도이구나. 됐나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고인돌 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목을 해요. 이 거대한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이 덮개돌 있죠. 이 무게가 여러분들 수십 톤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동차 몇십 대가 올라가야 될 정도의 무게까지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누구의 권위를 상징하냐? 바로 군장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군장 같은 경우는 거대한 고인돌을 가진다거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금속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청동기식이라고 하면 청동기 여러 가지 제품을 소유하기도 하더라. 자,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은 바위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위 그림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세계사적으로 보시자면 동굴벽화 이런 게 나와요. 세계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동굴에다가 막 들소 그림을 그려놓거나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위 그림이 더 유명해요. 동굴벽화보다는 바위 그림이 아주 뛰어난데 울주 반굴의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요. 정말 거대한 그 바위 위에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약 200여 점 정도 그려져 있고요. 고령에 가면 양전도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라든지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청동기 시기 때 많이 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궁금한 거 풀리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를 출발해서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수업이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요. 일단 설명 끝내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로 넘겨보시면 문제 나와 있죠. 예, 그 중에서 제가 추려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푸실 수 있는 문제는 드리고요. 여러분 혼자 푸셨을 때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 또는 답은 명확하지만 나머지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들 제가 풀어드립니다. 먼저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일단 2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동물의 뼈, 뿔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로 사냥과 채집을 하였던 시대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구석기 시대죠? 자, 1번 선민사상에 따른 지배자가 등장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장이잖아요. 그죠? 이제 짜잔짠하고 나타났으니까 청동기 시대가 들어가야 돼요. 철기 시대 말고 청동기. 2번에 갑니다. 동굴과 강가에 막집을 짓고 우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에서 토기를 제작 사용하였다. 라고 했는데 토기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나왔어요. 근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의 재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신석기 시대만 되겠죠? 3번 해안이나 강가에 움집 생활을 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움집을 바닷가나 강가에 지었다. 그리고 채집 경제를 이루었다 그랬는데요. 채집 경제는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농경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집 생활 여전히 하고 있다. 무슨 시대? 신석기 시대입니다. 됐죠? 자, 다음 중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서울 암사동. 예, 서울 암사동은 서해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특히나 서울 암사동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홍수를 홍수로 인해서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게 드러났는데 여러 움집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움집을 대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서울 암사동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요. 연천 전곡리 하면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곳이었죠. 공주 석장리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 동굴이 나면 무조건 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7번 신석기 시대의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 널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널 위에서 뛰는 게 뭘까요? 널뛰기. 그럼 널이 뭘까요? 나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널무덤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오늘날 같은 스타일의 그 나무관은 아니에요. 요거는 통나무를 쫙 잘라요. 그럼 이제 통나무 위에 아래 딱 자릅니다. 그럼 통나무 몸통이 있겠죠. 그 통나무 몸통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르고 난 다음에 안쪽을 파요. 거기다 시신 두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나무로 만드는 무덤이에요. 자, 널무덤과 함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동무덤입니다. 얘는 나무로 만드는 무덤이라면 동무덤은 항아리로 만드는 무덤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어느 시기 때 해당하냐? 철기 시기 때 해당하는 무덤 형태예요. 되셨어요? 우리 앞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반달돌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청동기 시기입니다. 청자만 쓸게요. 초기에 수렵 어로 생활하다가 점차 원신 농경 생활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3번에서 민문이 토기라고 했으니까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자,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건 벼농사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청동기 시대. 2번. 민문이 토기가 대표적이다. 청동기랑 철기 시대. 3번.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이 부족의 기본 구성단위였다. 라고 했는데 혈연, 시족사회, 부족사회라고 했으니까 신석기 시대. 답은 3번. 4번.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을 벽조로 옮기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화덕의 위치가 나왔죠. 한가운데 있으면 신석기, 청동기 때는 한쪽 벽으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까탈스러웠죠. 자, 17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기 봤더니 바위 그림 나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반구대 바위 그림, 자, 그리고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은 나오진 않았네요. 자, 아무튼 울산에 있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기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자, 1번 많은 가옥이 밀집하여 집단 추락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라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 비해서 청동기 시기가 되면 움집의 규모가 더 아니죠. 움집이 더 많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규모가 더 커져갑니다.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신석기 시대겠죠. 3번, 고인돌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청동기. 4번,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시켜주는 유물이다 그랬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됐거나 비파형 동검 하면 청동기 시기.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유물들이 사용되던 시기에 새로 나타난 사회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잡무늬걸과 세형동검. 여러분은 세형동검이지만, 그래서 청동기 제품이긴 했지만, 얘는 청동기 시기 때 제작된 것이 아니라 철기 시대 때 제작된 청동기입니다. 명도전, 얘는 돈이에요. 어느 나라 돈? 중국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하는 것은 철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띠를 하나 더 덧입혔다. 철기시대입니다. 1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맞죠?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철을 가지고는 농기구도 만들어 썼어요. 자, 2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신석기. 시족, 부족이라고 했으니까 신석기.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세형동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철기시대 이후의 사회 모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주세요. 자, 일단 기억. 가벼운 무게의 제작으로 정복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철제 제작 기술이 향상되면서 더 가벼우면서도 야무진 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철제 무기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니은. 자, 세형동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검이기 때문에 재료는 청동기예요. 하지만 세형동검은 철기 시기 때 제작된 동검 맞죠? 네, 그러니까 세형동검으로 군장의 세력을 과시했다. 세형동검을 가지고 전쟁터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이건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거야. 이런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죠. 청동기, 철기로 말의 안장을 만들었다. 이것도 맞고요. 리을, 철제 농기구 썼다도 맞죠? 미음,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발생하였다 했는데 계급 발생이 처음 나타난 건 청동기 시기입니다. 얘 빼고 골라주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1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수업 방식 이해하셨죠? 복습은 그날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